자,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약간 스페셜인데, 예, 스페셜이죠. 라임 사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냥 너무 이제 피상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그 라임 사태를 굉장히 뭐 심층적으로 파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이제 언론에 나온 기사들 기초로 해서 이제 그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사실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면 또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이 내용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면 여기에 그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이제 작전 세력과 관련된 그런 공부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뭐 사실 뭐 제가 항상 얘기했던 코스닥에는 작전 세력들이 이제 리딩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지 이제 좋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이제 라임 사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여기 나왔듯이 이하 내용은 언론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인터넷 언론의 기사들은 의혹 등을 제기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내용도 인터넷에서 인터넷 언론들이 좀 의혹들 제기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뭐 팩트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도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법정에서 최종 결론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아, 뭐 그거는 법정에서 가려질 내용이니까 저희가 뭐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라임 사태 해부하기 전에 이해해야 되는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라임 사태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상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모펀드를 여러분들 제가 설명한 적 있어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아실 거예요. 자, 사모펀드는 이제 공모펀드하고 구별이 되는 것으로 공모펀드는 일반 다수들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 있는 펀드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는 그냥 사적으로 펀드를 모으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 뭐 자산가들이나 뭐 소위 WM이라고 하는 데들 거기에 이제 소속돼 있는 이제 거기 고객들이거나 혹은 이제 어디 상장사와 관련된 사람들이거나 혹은 정치인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라이빗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라이빗한 펀드들이 문제된 경우들이 좀 있죠. 뭐 그 최근에 문제됐던 데는 이제 조국 펀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사모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모펀드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이런 시장 경제에서 당연히 인정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펀드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49인 이하로만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이제 라임 같은 이제 사모펀드가 야, 그거 왜 49명만 피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게 일반 다수의 은행에서 그 펀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야? 그게 말이 돼? 라인 펀드? 49명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을 많이 제기하시고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자, 이거는 구조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라인 펀드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 라인 펀드가 이제 모 펀드면 그 모 펀드가 자 펀드가 또 뭐예요? 모자라고 그래서 그 펀드에서 파생돼서 펀드들 또 만들어요. 그 중에 고모 펀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모 펀드에 자 펀드들이 막 여러 개가 있고 거기에 또 고모 펀드까지 있는 거니까 복잡한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라인 펀드의 굉장한 문제가 되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137개, 아니, 173개네요. 173개의 자펀드. 야, 그러니까 아들들을 많이 낳아놓은 거예요, 이놈들이. 그 아들 펀드들이 몇 개다? 173개나 된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개인 및 법인 투자자 현황 19년도 말 기준으로 나온 것들 보면은 합계가 얼마예요? 전체가 자, 4,616개 계좌가 개설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개설이 됐죠. 그 173개 자펀드에서 4,616개의 계좌가 들어왔고 그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조 단위가 들어온 거예요. 1조 6679억에 그런 투자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개인이나 법인 계좌로 들어온 것들인데 이 피해 액수가 만만치가 않죠. 개인 계좌도 보면은 4035개, 개인 계좌가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1조가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각하죠? 자, 그래서 원래 이런 사모펀드는 보통 이제 폐쇄형 펀드로 구성이 많이 돼요. 폐쇄형과 개방형이 있는데 뭐냐면 폐쇄형은 지들이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이거에 대한 엑시트를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지들 맘대로 정하는 게 이제 폐쇄형 펀드예요. 폐쇄는 그때까지는 못 빼요. 그러니까 이제 빼고 싶어도 못 빼는 겁니다. 공모펀드는 이제 공모펀드나 이제 개방형 펀드, 그러니까 공모펀드라기보다 개방형 펀드는 뭐 자기가 빼고 싶을 때 뺄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모펀드는 이제 개방형으로 많이 이제 돼 있으니까 그럼 공모펀드에서 개방형으로 돈을 빼고 싶을 때는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뺄 때는 이제 돌려막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피해 간 겁니다. 어차피 사모펀드들, 모펀드들 여러 개 있는 것들은 어차피 돈을 못 빼고 그 모펀드에 들어가는 투자와 관련돼서 들어와 있는 공모펀드들, 자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보통 프라이빗 펀드는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행들이 왜 이 사모펀드 같은 이런 데 투자하라고, 그쵸? 그런 펀드들한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은행들이 이자율이 이제 점점 낮아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들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기준금리 낮아지면서 그 금리와 연동돼 있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들은 은행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의 돈을 안 맡기고 딴 데다 돈을 맡기기 시작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은행들은 고전할 수밖에 없어요. 은행들은 이제 예대 마진, 예금하고 대출 금리 사이에 그 금리 마진으로 사실은 이제 돈을 버는 곳이 이제 은행이잖아요. 근데 은행들이 그게 어려워지면서 그러면 은행들의 이런 그 실적을 어떻게든 채워야 되니까 은행에서 어디다 실적을 많이 내면은 이제 가점들. 그러니까 은행도 경쟁이잖아요. 아마 저기 은행 종사하신 분들도 저희 분들 중에 있으실 텐데 잘 아시겠지만 그 성과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험도 팔기 시작을 하고 펀드라든지 이런데 그다음에 WM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실적을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수익률 좋은 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라임을 어, 좋은 상품을 내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펀드 투자들이 이루어졌고, 자, 그래서 잘 나가는 헤지 펀드가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라임이 등장한 거예요. 어때요? 보세요. 2016년도 2월 9일. 자, 기사예요. 이건 실제 2016년도 기사입니다. 라임 모히또하고 라임 가이아. 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수익률 최고예요. 헤지 펀드. 당시에 이제 라임 운용에서 했던 모히토라는 게 수익률 4% 넘기면서 헤지 펀드 1위를 했어요. 애널 출신들을 영입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이종필 부사장이 이제 영입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퀀트 전략 등 다양한 기법을 구사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날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요런 그 구조 속에서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요런 이제 장모 씨, 이제 전 대신증권 반포 WM 센터장이에요. 자, 반포 WM 센터장이니까 라임 부실을 숨기고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 임모 씨, 신한금투의 PBS 본부장이었어요. 이분이 그다음에 직장 동료인 또 신모 씨, 신한금투 PBS 팀장. 이분들이 이제 라임 부실을 숨기고 판매하고 라임 투자 대가로 회사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한 거죠. 자, 이분은 이제 구속된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고 투자 총괄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투자를 또 받았던 데가 스타 모빌리티. 이 사람이 이제 김봉현 회장. 이 몸통이 김봉현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몸통이 어딘다 이렇게 말하기 참 힘들어요. 이분들 중심으로 그냥 라임 전체가 몸통이라고 봐야지. 이 사람은 서로 필요에 의해서 배신하고 투자하고 배신하고 배신하고 투자하고 뭐 이런 관계라고 보여져요.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된 관계들인데, 자, 그리고 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이제 수원여객하고 스타모빌리티에서 이제 횡령건으로 이제 지금 돼서 지금 수사와 관련 지금 수사가 들어가 있고 구속됐었다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그래서 그건 뒤에 기사에서 보겠지만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얘기 중이고 이 김모 씨는 구속이 돼서 지금 최종적으로 선고까지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원여객도 스타모빌리티가 굉장히 특이한 계약서 썼어요. 좀 이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라임 사태는 정상적인 헤지펀드가 점점 폰지 사기는 뭔지 아시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뭐 대부분의 그 금융과 관련된 사기들은 전부 다 폰지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어떤 거냐면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계속 투자를 받으면서 그 투자자들 돈으로 계속 자기들한테 투자에 대한 이익금들을 돌려막기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그 점점 이 커지다가 나중에는 뻥 터지는 게 이제 펀지 사기잖아요. 이게 라임 사태가 정상적 헤지 펀드로 시작해서 조금 아까 봤듯이 이렇게 가던 회사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된 문제가 터지면서 망해가는 그러면서 펀지 사기화 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라임이 이제 펀드 초반에는 퀀트 투자 기법 바탕으로 막 선전하면서 이종필 부사장이 이제 수익률 올리면서 선전했지만 유명세를 타면서 초심을 잃게 되죠. 왜냐면 이게 쉽게 수익률을 그렇게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유혹들이 오게 되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작전주 같은 데 투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라임이 투자했던 회사들 중에 파티게임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파티게임즈가 이제 이 이후에도 유명했던 회사예요. 이 파티게임즈가 항상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빗썸과 관련해 가지고 빗썸을 이제 빗썸이 뭐 그 회사 이름 갑자기 포스링크를 이제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파티게임즈와 관련해 가지고 뭐 CB하고 BW 해 가지고 B&M 홀딩스 안에 있던 이제 알짜 회사들 이런 회사들하고 하여튼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이런 내용들인데 이 파티게임즈도 아주 지저분한 회사예요. 그 원래는 괜찮았던 회사지만 이제 이상한 일들에 휘말리면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라임이 투자했던 이제 파티게임즈가 상장 폐지 이제 진행되면서 뭐 쌍방울하고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구본현 씨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재벌가의 이제 3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쌍방울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 구본현 씨 측의 페이퍼 컴퍼니 대신 에셋 파트너스를 위해서 파티 게임즈가 연대보증 제공한 사실 명시됐는데 그 안진 회계법인의 이런 조사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거래 상대방이 쌍방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쌍방울도 항상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관계돼 있는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티게임즈가 상장 폐지가 되면서 이제 정리매매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금액이 컸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러면 이거를 라임이 파티게임즈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문제가 되면은 라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다 빼겠죠. 그런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라임 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 투수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 구원 투수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에스모라는 회사의 이제 이 회장, 리드의 김 회장, 메트로폴리탄의 김 회장, 스타모빌리티의 김봉현 회장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사실은 신문들을 잘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다 있는 내용들이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라임 사태가 점점 눈덩이를 굴리면서 커져갑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만지고 있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데 그거를 이제 보시면서 그 6조 원 굴리는 헤지펀드 라임이 6조 원까지 확대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6조 원까지 확대를 시켰던 그 주 플레이어들이 바로 이분들인 겁니다. 에스모, 그다음 리드, 그 메트로폴리탄, 스타모빌리티 이 사람들이 더 키운 거예요. 이것들을. 그리고 대신증권 요 센터장이라든지 전 반포 센터장 전이에요. 지금은 당연히 센터장이 아니니까 전이겠죠. 전신한금투, 임시와 심씨 이런 사람들 이제 키운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6조 원 가까운 자금을 굴리는
국내 헤지펀드 1위 라임자산운용이 기업들의 전환사채를 편법 거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라임운용이 매자닌에 투자한 다음에 광범위한 파킹 거래를 해왔다. 그래서 뭐 이게 파킹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라임운용에서 직접 주식들을 사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증권사에서 증권사한테 얘기를 해요. 아, 거기 그냥 이 정도 금액 줄 테니까 이걸로 그냥 다 매입해라, CB. 혹은 주식 매입하시고, 그 다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그걸 증권사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 계약을 맺어서 코스닥 CB를 펀드에 편입한 뒤 장외에서 수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간 거죠. 그래서 파티게임즈나 바이오빌 등 상장 폐지가 이슈가 터진 기업 CB는 장외에 넘겨 손실 피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자, 파티게임즈나 바이오빌 같이 뭐 400억, 250억 이런 부실이 터져가지고 문제가 될 것들에 대한 CB는 어떻게 하냐면 장외 업체로 돌리는 거예요. 장외. 자, 장외 업체면은 비상장 주식들이잖아요. 비상장 회사들. 그 비상장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실을 외부로 돌려 가지고 뭐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이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김영호 회장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잡혀야지 뭐 이걸 그 확인을 해볼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근데 지금은 의혹들만 제기돼 있는 상태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왜? 해외로 도주해 있으니까. 그 김영홍 회장이 이제 해외 도주하기 전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정되는 검사들하고 술을 마셨다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뭐 근데 이제 김영홍 씨가 그때 룸살롱 슈퍼스타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조사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뭐 특별히 이제 어떻게 해결된 건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모르겠어요. 이 이후에 이 부분에 있어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김영호 회장이 지금까지 이제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필리핀에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김영호 회장이 지금 잡히지 않았죠. 아직까지. 아직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 김봉현 씨 같은 경우에는 김봉현 씨가 공모해서 수원역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좀 웃긴 거는 뭐냐면 볼게요. 수원역에 이거 제주 스타렌타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것도 뭐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체크해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거 내용 읽어보시면 뭐 어쨌든 간에 그 결국 이제 횡령으로 처리된 이제 수원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약서는 이건 아니고 자 이게 잘 모르겠네요. 제가 찾아봤었는데 아무튼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제주 스타렌탈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주 스타렌탈이 김봉현 회장을 이제 고소하고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스타모빌리티가 이제 김봉현 회장 건데 김봉현 회장이 제주 스타렌탈 지분을 매입하는 계약을 치어요. 그러면은 제주 스타렌탈 지분 매입금 225억 원이 자, 그 225억 원 그걸로 해가지고 제주 스타렌탈 지분 84.6%를 인수한다고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웃긴 건 뭐냐면 계약금은 200억 원을 지급을 해요. 그 공시 3일 전에. 근데 12월 20일 날 나머지 잔금 25억 원 지급한다. 자, 계약금을 200억을 지급하고 잔금은 25억 원 지급하는 경우가 있나요? 뭐 이거는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는 계약금을 인수대금 전체 대금의 한 10%, 20%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근데 200억을 98%를 계약금으로 지불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되나요? 그 26일에 실사 이후 발생한 제주 스타렌탈의 그 계약 불이행으로 철회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계약 파기 책임 묻고 계약금 200억 회수해야지 맞잖아요. 스타모빌리티. 근데 그런 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스타모빌리티에 대한 517억에 대한 횡령과 관련해 가지고 317억은
스타 모빌리티가 다른 회사 인수하기로 하면서 모 법무법인에 맡겨둔 돈인데 이제 김봉현 회장이 이를 임의로 회수해가지고 횡령했다라고 여겨지는 거고. 근데 이것도 지금 다 검찰 조사 중이고 이제 판결이 나와야 돼요. 이건 이제 이런 의혹 제기예요. 나머지 200억 원은 제주 스타렌타 계약금으로 김 회장이 임의로 돌려받아서 횡령했다는 이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여객과 관련해가지고도 격리 담당 전무이사인 김모 씨, 그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 수원여객 관련해가지고도 어, 재향 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뒤 재매각하는 거에 대한 이제 방지 조항을 어기고 보람상조에 웃돈을 얹어서 재매각했다. 그 다음에 상조회 계좌에서 230억 인출한 것으로 의심받는 게 이제 요 지금 이제 잡힌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전무이사 김모 씨 뭐 이런 사람들의 수원역의 피해 규모가 161억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 수원여객은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원래는 수원여객이라는 이 회사가, 이게 보통 이런 수원여객 같은 회사들은요 버스 관련된 회사들이잖아요. 이런 고속버스 관련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그 현금이 계속 도는 회사들이에요. 예전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돈이 굉장히 현금이 많이 도는 회사인데, 이거를 원래 사모펀드인 스트라이커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데랑 알펜루트 자산운용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수원여객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인수대금을 조달했는데, 이거를 라임이 이제 자신들이 이제 그 대출금 만기 상환을 2달여 앞두고 스트라이커 캐피탈 쪽에 대출금 상환을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캐피탈이 라임 돈을 쓴 게 이제 잘못이었죠. 이런 거 인수할 때. 그러면은 이제 대출금, 스트라이커 캐피탈이 라임이 빨리 이제 대출금 상환해라라고 했는데, 라임에 담보 잡힌 수원역의 지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담보를 못하면. 근데 스트라이커 캐피탈이 대출금 상환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출금 상환에 회사 자금을 사용할 거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캐피탈 측은 대출금 상환 직후에 격리 담당 전무이사 김 씨가 김봉현 회장과 관련된 여러 법인에 회사 자금 161억 가량을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있었던 돈이 옮겨진 거죠. 임의대로. 왜냐면 스트라이커 캐피탈 입장에서는 우리 대출금 상환했으니까, 안 뺏겼으니까 이제 회사를 안 뺏긴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옮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김 씨가 이제 이 전무죠. 이 사람이 160이라고 원상 복구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고, 김 회장도 잠적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사기에 사기를 친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복잡한 형태가 됐는데, 이거는 뭐 이제 지금까지 의혹 제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재판부는 그 김 전 이사가 김봉현의 이익을 위해서 200억이 넘는 회사 돈을 횡령했다. 그리고 횡령액 대부분을 김 전 회장, 김봉현 회장이 사용한 점, 피해 금액 일부가 조만간 회복될 것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성 삼아 감형을 해서 징역 8년을 선고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됐다라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스타모빌리티에 라임 자금이 흘러 들어갔고, 그 라임 자금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김봉현 회장이 이거를 횡령했다라는 걸 의심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2021년 7월 20일에 김봉현 그 회장은 보석으로 석방이 됐어요. 이렇게 보석으로 석방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10월 15일 날, 뭐 굉장히 미남이시네, 그쵸? 여기 지금 법정으로 다시 가서 이제 선고를 받고 있는데, 이제 지금 남부지검 쪽에서 이거를 하고 있고,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결론 난 건 없다. 이건 이제 수사 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다가 이제 뭐 갑자기 나중에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게 지금 다 혐의였으니까 혐의에 문제가 없다라고 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다음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도요. 그래서 이건 알 수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알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아까 그 이제 여기 이제 스타트가 딱 여기였잖아요, 그쵸? 파티 게임즈,
이 파티 게임즈는 그 부보년 씨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구보년 씨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됐다. 그래서 SBCA 대신 SF 파트너스 이게 페이퍼 컴퍼니들인데 이게 모다 그다음에 모다에서 파티 게임즈로 이어진 지분 구조. 그다음에 이제 파티 게임즈가 B&M 홀딩스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서 사실 나쁘지 않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본현 씨가 이제 지금 코스닥 상장사들이 이제 상장 폐지 위기가 되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 2019년도. 그래서 결국엔 상장 폐지되고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라임 구조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라임 구조가 이해가 되실 거고 여기 보시면은 에스모라는 회사도 요 라임에 돈이 들어간 회사들 중에 하나인데 그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지금도 이제 상장돼 있는 회사도 있고 뭐 상폐된 회사들도 있는데 요 에스모의 그 이 회장이라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드 김 회장이 이분이 그 유명하잖아요. 그 배우 그 신은경 씨 전 남편 그 매니저로 그 매니지먼트사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리드 김 회장이 발이 되게 넓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소개시켜 준 거예요. 예, 이종필 부사장한테 김영봉 회장이라든지 이 에스모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회장들 다 소개를 시켜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요 에스모 회장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투자조합 이름이 루트원 투자조합이거든요. 요 루트원 투자조합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에스모 인수하고요. 에스모는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해요. 그걸 이제 라임이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라임이 이걸 투자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라임이 투자를 한 돈이 또 생겼잖아요. 에스모가. 그러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기업 사냥꾼 회사들이 하는 그런 루트인데 에스모가 또 이거를 회사 경영에 투자를 안 하죠. 어디에 투자해요? DA 테크놀로지라는 2차 전지 업체 지분을 사들여가지고 그거를 인수를 하죠. 그 다음에 DA 테크놀로지가 또 전환사채 또 거기에서 또 발행을 하죠. 그럼 이걸 또 누가 전환사채 발행해요? 그럼 라임이 이거 여기다 투자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임 돈이 또 DA 테크놀로지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걸 어디다 또 오아시스 홀딩스라는 뭐 그 자회사 주식 사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아시스 홀딩스가 또 전환사채 DA 테크놀로지 전환사채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수단 구조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그 이 회장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BK 탑스 옛날에는 이름은 동양 네트워크스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모 머티리얼즈라는 회사 옛날에는 이 회사 네페스 신소재라는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라임 돈이 흘러간 이제 회사들이 뭐 에스모라든지 에스모 머티리얼즈, 브더썸 MNC, 그다음에 스타 모빌리티, 슈펙스 BNTP 이런 전환사채 이런 회사들에 전부 다 들어갔었고 결국에는 매매 거래가 중지된 상태로 이제 된 거죠. 블러썸 MNC는 작년인가 아마 다시 아마 살아났다가 뭐 하여튼 블러썸 MNC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 블러썸 MNC 그 실소유주를 직접 만났던 적도 있는데 미팅 통해 가지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하여튼 복잡해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돈들이 결국에는 자 투자됐던 것들 보시면 라임이 얼마나 위험한 주식들에 투자했는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사모펀드로 시작해서 공모펀드까지 이제 그 다음에 일반인 다수가 투자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까지 갔던 이런 그 라임은 결국에는 메자닌 투자도 많이 했거든요. 그쵸? 메자닌 투자가 우리 뭔지 배웠잖아요. CB나 BW 이런 그 투자들인데 그런 투자들은 대부분 작전주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라임 사태의 주범들, 이 주범들과 라임 사태 안에 있었던 임직원들은 무슨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비공개 정보로 많이 투자해서 그 내부는 되게 돈을 많이 챙겼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왜? 제가 알려드렸듯이 CB나 BW들은 정말 내부 정보를 통해 가지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CBBW가 나중에 그 1년 후에 뭐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많이 터졌을 수 있어도 그 내부에서 그런 정보들 가지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주가들이 다 올랐었다가 떨어졌을 거니까. 그게 작전주의 특징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라임 사태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라임 돈들이 그러면 이렇게 부실하게 된 경우, 이 부실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메트로폴리탄, 그러니까 이제 그 메트로폴리탄의 이 회장이 어떻게 돼요? 김영홍 회장이 그 뭐 서초구 오피스텔 개발이라든지 파주 프로방스라든지 맥주 수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관련된 회사들로 많이 투자가 됐죠. 그래서 3,177억을 투자받았다고 하고요. 메트로폴리탄 관계사 14곳으로 흩어져 들어갔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금 세탁이 된 거죠. 왜냐면 이 비상장 회사로 넘어가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부실은 좀 계속해서 이제 도는 거니까 이거를 반영을 안 시킨 거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비극이 계속 확대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김영홍 회장은 라임으로 투자받은 도중에 300억 정도는 이슬라 리조트 통해 가지고 또 투자가 이슬라 리조트를 이제 그 인수를 했죠. 이게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슬라 리조트가. 그래서 최근에 문제된 적 한 번 있죠.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많이 오르내렸는데 이슬라 리조트에서 뭘 하고 있냐면 아바타 온라인 카지노라는 거를 국내에 송출해서 그게 우리나라 상당수의 이제 또 피해자를 낳았던 그런 거죠. 필리핀 현지 거주자 아바타가 국내에 있는 사람 대신에 카지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이거 뉴스에 크게 한번 보도된 적 있죠. 이게 이슬라 리조트예요. 이 이슬라 리조트를 실소유주로 의심을 받고 있죠. 김용호 회장이. 지금 말하는 건 전부 다 아직 김용호 회장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의혹 정도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경우 40%를 인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카지노 운영권은 100% 현지인 명의로 차명 매입해야 되는 이유가 현지법상으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명으로 매입했다라고 여겨지는데, 요런 이제 김용호 회장이 이렇게 이슬라 리조트에 대한 이제 뒤에 실소유주로 이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슬라 리조트와 관련된 뭐 정치권과 관련된 내용들도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뭐 여기서 언급하기에는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은 뭐 이 이슬라 리조트와 관련된 이제 위원장이 있는데 그 위원장이 어디 위원장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건 정치권 관련된 얘기라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뭐 그런 내용 알 필요도 없고, 그게 이제 의혹 상황이니까 우리가 뭐 그걸 아직 단정 짓기는 위험하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라임이 결국에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문제가 안 터질 수 있었던 상황을 라임 사태는 점점 부풀려 간 거죠. 거기에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개입되면서 점점 더 커진 상태로 그렇게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결국에는 거기에 투입됐던 수많은 돈들 다 날라간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 정도가 회수가 됐냐? 거의 뭐 회수된 금액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을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를 발생을 시키고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주범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혹은 도주 중이고, 그 사람들이 잡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태다. 계속해서 도주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과연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실질적으로 뭐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는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사실 뭐 이런 걸 잡으려면 정말 모르겠어요.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때리고 뭐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쉽지 않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라임 사태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해가 되셨죠? 라임 사태의 본질은 사모펀드가 결국에는 이제 공모펀드식으로
은행 구조에 따라서 팔려 나가면서 그거에 개입된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 통해 가지고 그 부실을 감추고 비상장 회사들 쪽으로 부실화된 CB를 넘기는 식으로 해가지고 부실을 감춰왔다. 그런 것들이 뇌관이 돼서 결국에는 터진 거다. 결국 이거는 폰지 사기로 그 투자자들의 돈을 계속 돌려 막으면서 그 부실을 키워갔던 한마디로 그냥 드라마 같은 일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런 내용을 얘기를 드렸고요. 이거는 그냥 이벤트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우리 다른 내용들, 이제 우리 이제 종목들과 관련돼서 다른 내용들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